예, 이제 고추는 보면 고추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 고추 관리를 아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고추꽃을 보면 알아요. 암술머리가 이게 아까 고추가 달리려고 암술머리 꽃가루 묻어야 되고 타고 들어가서 씨가 맺혀야 되는데 암술머리 이게 툭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 못하면 이 암술머리 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꽃가루는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암술머리 안쪽에 있으니까 꽃가루가 안 묻을 거 아닌가요? 안 묻으니까 종자가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꽃을 관리하고 있나 하는 것은 꽃을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고추 탄저병, 우리 고추의 꽃은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우리 사람으로 치면 20대, 30대예요. 이때 꽃이 피어야 종자가 잘 달리고 고추가 커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암술머리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 고추는 꽃이 피기 전에부터 이때부터 이제 수정 능력은 되는 거예요. 꽃가루를 묻혀주면 종자는 맺힙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가요. 꽃이 꽃 피기 전후 일주일 정도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추꽃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종자가 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게 암술머리에 떨어지고 나면 이게 하나 이게 다 만나야 종자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추 꽃가루입니다. 이게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꽃가루는 너무 강한 껍질로 돼 있어 가지고 인간에서는 안 죽어요. 그래 이제 고추는 아까 꽃이 피어서 한 3일 정도 가니까 농약을 주면 언제든지 장애를 입을 수는 있지. 그런데 이게 암술머리가 좀 장애를 입을 수 있지만 꽃가루는 이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종자가 제대로 들면 고추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그런데 종자가 제대로 안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자가 안 생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왜 종자가 안 생겼을까? 앞에 말했던 그거 5가지 조건이 안 맞을 때,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햇빛이 부족할 때, 물이 부족할 때 제대로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본 사람이 조사를 다 해봤어요.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묻는 시간에 따라서 종자가 달리는 숫자가 다르더라. 그래서 아침 8시부터 6시 사이에 꽃가루가 묻으면 제일 좋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자가 그거 수분 수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종자가 자라서 열매가 이렇게 커져 가는 거예요. 고추는 이게가 태자라고 그래요. 종자가 붙어 있는 부분을 태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매운맛이 제일 매워요. 그 다음에 옆에 붙어 있는 종자가 맵고 세 번째는 껍질이 매운 거예요. 같은 품종이라 할지라도 그 해의 기상에 따라서 매운맛이 2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가 자주 오고 해가 흐리고 이러면 매운맛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럼 온도가 높고 햇빛 내리쬐면 매운맛이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는 뭐 고추가 싱거워서 못 먹겠다, 어떤 해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는 것은 그것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병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 최근에 계속 고추를 너무 일찍 심는 거예요. 일찍 심으면 이렇게 이제 냉해를 입거든요. 터널을 씌워도 한 겹 씌워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를 안 입은 거, 장애를 한 10% 정도 저기 냉해를 입은 거, 반 이상 냉해를 입은 거, 이 정도 되면 다시 심는 게 낫고, 이 정도 조금 장애를 입은 거는 그대로 관리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가림 하우스하고 그 안에 터널로 부직포를 씌워주면 고추는 아까 15도씨 이상이 돼야 적당히 제일 좋은데 영하로 떨어져도 영하 한 2, 3도씨 돼가지고 한 서너 시간 돼야 장애가 나와요. 잠깐 한두 시간 만에는 장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주니까 이게 부직포 덮어준 건 안 덮어준 거하고 온도 차이가 한 2, 3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냉해는 안 입더라 덮어주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이제 하우스 안에 온도를 3월달에 4월달에 재보니까 이렇게 지중 온도는 10도씨, 지상 온도는 영하 3도씨까지 되는데 부직포를 덮어주니까 3도씨 정도 차이가 있더라. 이 정도 되면 그게 냉해는 안 입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아까 고추 추비 주는 이야기. 첫 번째 추비는 보통 포기 사이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줘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주는 게 문제예요. 아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게. 그래요. 너무 많이 주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300평량 비료를 계산해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반은 또 밑거름으로 줘야 되고 반은 웃거름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 두세 포도씩 갖다 막 뿌려놓고 하얗게 뿌려놓는다니까. 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만 주면 돼요. 너무 많이 주는 게 제일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고추를 심어 놓고 유인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유인을 하는 핵심은 아까 이야기했던 강합성, 고추 잎사귀가 편하게 햇빛을 잘 보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 고추가 안 썰어지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추를 막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잎사귀들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유인의 핵심은 고추가 나풀나풀하게 잎사귀가 햇빛을 잘 보도록 해주는 게 유인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추의 척지 제거하는 법. 고추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따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은 고추 심어 놔놓고 귀찮다고 그냥 한 방에 다 조개에 훑어버린다는가요. 이렇게 되면 고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고추 한 개가 달려서 먹고 살라 그러면 이 잎사귀가 5장이 큰 잎사귀 5장이 있어야 한 개를 제대로 먹여서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고추를 심을 때 이 방아다리 한 개 고추가 달려있고 잎사귀는 밑에 12개 정도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방아다리 한 개 있는 그 고추를 키우는 데는 잎사귀 12장이 열심히 일해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게 꽃이 한 개 나오고 잎사귀 한 개 나오고 열매 나오고 꽃 한 개, 잎사귀 한 개 나오고 한 개씩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1단일 때는 12장이 열심히 일하니까 되고 2단까지도 이상 없어요. 3개 돼도 잎사귀가 14장 정도 되니까 먹고 사는데 이상 없어요. 그럼 3단으로 가면 그때부터 한참 잎사귀가 부족한데 밑에 이 애들이 한참 일해야 될 때 다 훑어버리면 잎사귀가 너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안 따주는 게 제일 좋아요. 고추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이제 고추가 재래종 고추 그냥 덩치도 안 크고 이럴 때 빽빽하게 심어서 많이 딸라고 빽빽하게 심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추 품종들이 좋아서 가능하면 널찍하게 심어가 이대로 놔놓는 게 수량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잭을 안 했을 때 100개가 달리면 한 방에 아까 다 따버리면 수량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가리 마우스는 할 때 키가 너무 큰 거, 또 고추 키 잘 키운다고 자랑하는 사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키가 땅땅하게 크면서 마디가 많이 나와야지 뭐 키만 쭉 큰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잘라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키를 낮추는 방법, 어떻게 뭐 약을 뿌려주는 방법이 없냐? 약이 있습니다. 억제제 갖다 뿌리면 돼요. 그러면 고추 열매도 작아져 버려요. 고추 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가슴 정도 높이에서 그냥 한 번씩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걔까지가 나와서 또다시 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더워가지고 고추가 안 달려요. 그렇게 그때 따놔놓으면 한 달쯤 있다가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고추 수량에 차이가 없더라. 그런데 고추를 허리 정도에서 이 높이에서 막 싹둑 칼로 갖다 잘라버리면 수량이 좀 떨어지는데 1.5m 이 정도 가슴 높이 정도에서 잘라주면은 키는 낮아지면서 수량의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아다리 고추 아까 이야기했다닌가요? 이것을 어떻게 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집집마다 다 달라요. 아까 물 주는 거 마찬가지로 이런 놈들은 안 따도 돼요. 왜?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는 것들은 애 하나 데리고 시집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는데 어떤 집은 보면 이게 애는 달려있고 애도 지금 비실비실 힘든데 시집 가가지고 노지에 나가가지고 적응하려고 그러면 힘들 때는 따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튼튼하게 자랄 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치고. 그런데 이런 걸 따버리면 오히려 너무 도장돼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도 없겠다 그냥 노는 정신이 팔려가 고추를 안 다는 거예요. 너무 세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딸 때는 보고 저놈이 뭐 충분히 극복해 가겠구나 싶으면 안 따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무 미실거릴 때는 따줘야만 제대로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에 주로 고추 농사를 하니까, 까만 것이 하얀 것보다 낫더라. 잡초는 좀 더 많이 나오지만 지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고추가 너무 이제 가물면은 이렇게 고추꽃이 떨어지는 것이고 고온이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물게 되면 이렇게 석회 결핍증이 오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안 생기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종자가 생긴 건 이런데 종자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돌고추가 되는 거예요. 가물어서도 그렇고 너무 더워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가물면 제일 많이 오는 게 이런 석회 결핍증, 아까 앞에 봤던 거. 석회 결핍증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밭에 석회가 없을 때, 두 번째 우리 밭에 석회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물을 때. 왜? 석회는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가물면 석회가 흡수가 안 되는 거지. 밭에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비가 한번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싹 다음부터 달리는 거는 석회 결핍증 안 옵니다. 석회 결핍증은 쭉 같은 단계에 와요. 그러니까 가물어서 흡수가 안 됐을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만 대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밭에 석회가 없어서 왔을 때는 석회를 타가지고 뿌리 쪽에 줘야 돼. 잎사귀에 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석회는 이동이 안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석회 결핍증은 이제 이렇게 옵니다. 항상 제일 먼 부분에, 고추에서도 제일 먼 부분에 이 부분에 오는 거예요. 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뿌리에서 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동 속도가 느려요. 아까 질소나 칼리나 이런 비료들은 주면 바로 저 끝트리까지 달려가는데 석회는 이만큼 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게 되면 석회 결핍증이 많이 온다. 이럴 때는 석회 결핍증이 온 거는 뭐 드시는데 아무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달아놔도 이게 회복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따주면 다음에 달리는 것들이 결핍증이 덜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전형적인 석회 결핍 증상이에요. 예, 이렇게 토마토의 배꼽 썩은 병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석회 흡수가 불량해서. 이거는 오래전에 영양에서 논에서 고추를 심었는데 너무 습해가지고 석회가 흡수가 안 된 거예요. 예, 이게 다 석회 결핍 증상들입니다. 예, 그래 대책은 첫 번째 밭에 없을 때는 이렇게 넣어줘라. 그 다음에 물이 가물다 그러면은 물이 가물 때는 물을 대주고 또 너무 습해도 안 되니까 배수를 만들어주면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것들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안 달린 것들이 결핍증이 없이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석회 결핍증에 대한 대책은.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 석회를 줘가지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지금 달릴 다음에 달릴 것들이 결핍증이 안 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혹시 비가림 하우스를 하다가 문을 못 열어가면 한번 태워버렸다. 그러면은 고추는 한 50도씨 정도 되면 이제 타요. 40도까지는 크게 아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빨리 잘라내고 하면 또 금방 회복은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비가림 하우스 재배. 우리 노지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비가림, 여건만 된다면 비가림을 하면 수량은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일찍 심을 수 있고, 늦게까지 딸 수 있고, 탄저병 거의 문제 안 됩니다. 비가림 하면.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심고 나서 꼭 역병처럼 이렇게 오는 건데, 이거는 병이 아니라 심을 때 비닐에 다 타서 그런 거예요. 그래, 이거 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떤 밭에 가면 하얗게 이렇게 막 썰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너무 뜨거워서 그랬다라고. 이게 역병이에요. 역병은 이렇게 뿌리가 썩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고추 농사 간단하게 한번 좀 볼게요. 바로 또 병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아까 전 세계에 고추를 수출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양은 이만큼 밖에 안 돼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큰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이 100% 중국만 쳐다보고 있지만 중국에서 한국에 고추 보내지 마라. 그러면 이런 요소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고추 농사 짓는 사장님들이 애국자다. 이렇게 뭐 요소수 그 사람 수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수급이 불량했는데 이렇게 3배 이상 막 뛰어서 난리 났다 아닌가요? 그래서 고추도 그럴 수 있다. 옛날에 중국엔 고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말르면은 이거 먼지구덕에 이렇게 말라있는 거 푸대에 따서 담으면 100% 양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 고추가 좀 위생이 안 좋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리 심어놔도 이게는 탄저병 하나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짓기 너무 편한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산동성 쪽에 저 산악지역에 가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아니면 자기 집에 싣고 가가지고 자기 처마 밑에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 놨다가 겨울에 할 일 없을 때 담으면 100% 양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색깔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고추는 아까 종자가 수출된다 그랬잖아요. 고추 품종은 제일 세계 최고입니다. 색깔도 다 좋은데 우리는 고추가 색깔이 물들기 전에 따야 돼요. 왜? 탄저병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한 80% 익었을 때 따가지고 말리니까 색깔이 안 좋아요. 중국은 이렇게 다 완전히 말리니까 색깔이 좋은 거고. 품종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리는 방법, 수확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기네 동네에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중국에도 고추 많이 먹습니다. 전 세계에 반을 공급하고 있고 자기네들 먹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고추 기계 수확. 뭐 우리 사장님들은 고추 따기 너무 힘드니까 기계로 수확해 주시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왜? 땅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고추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지주대를 세워놓고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막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지주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놔놨다가 그냥 한 번에 기계로 따면 되는데 우리는 지주대 뽑아내고 유인줄을 뽑아내고 그 사이에 손으로 따는 게 더 빨라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들은 고추 따기 힘들다고 그래 주라는데 고추는 기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 기계화 때문에 중국을 가봤더니만 옛날엔 다 연변인데 이게가 옥수수밭이었어요. 최근엔 다 고추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추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고추를 많이 심는다. 이게 냉동고추 만드는 모습이에요. 고추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이렇게 산더미처럼 싸놔 넣어놓고 좋은 것들은 냉동고추로 만들고 나쁜 것들은 이렇게 다대기를 만들어서 자기 국내에 유통하거나 일부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다대기는 좀 위험해요.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고추 꼭지 따는 모습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하루 인건비가 3,000원이었었어요. 애나 어른이나. 그랬는데 2019년도에 가니까 2만 원이에요. 7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중국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인건비. 그리 되면 우리가 싼값의 수입이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냉동고추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게 쌍백에서 말리면 이것을 뭐 모르는 거지. 모양이 우리나라 고추니까. 그랬는데 우리나라 풍간원에서 이걸 한번 얼린 것들은 고춧가루를 만들어놔도 현미경으로 보니까 모양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섞어서 파는 사람들을 잡아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냉동고추 안 해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스로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건고추하고 마늘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이제 냉동고추를 만드는 과정인데 직접 가서 공장에 보니까 머리카락까지 주워낼 정도예요. 아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 와서 말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유통하면은 누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국산입니다라고 해서 팔면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 소비자들은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이걸 반반 섞어서 파니까 문제 아닌가요? 그게 상당히 이제 중국에 옛날에는 수량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고추 수량이 반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우리보다 30% 더 많아요. 수량이. 농사 짓기 너무 좋습니다. 옛날에는 아까 직파했는데 지금은 다 한국처럼 육묘에서 키우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도 기계 정식이 안 되지만 중국도 아직 손으로 심고 있습니다. 손으로 심고 있고 우리는 지주대를 씌워야 되지만 중국은 지주대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 뿌리도 탄저병이 안 잡힌다지만 중국은 한 달에 한 번 뿌릴까 말까. 안 뿌려도 될 정도예요. 비가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탄저병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따지만 이거 가만히 놔놨다 그냥 난주 이렇게 기계로 따든지 이렇게 해놨다가 할 일 없을 때 따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건조기에서 말려야 되지만 중국은 저 사막에 갔다 그냥 이렇게 늘어놨다가 깔쿠리로 검어오면 돼. 그냥 펼쳐놨다가 너무너무 농사 짓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고추에 오는 병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는 병이 있고, 곰팡이에 의해서 오는 병이 있고, 세균에 의해서 오는 병이 있어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약이 없습니다. 치료는 안 돼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뭐 우리 농약상이나 이런 데 가면 바이러스 뭐 특효약 샀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바이러스는 안 죽어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식물체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체가 죽으면 바이러스는 죽는 거예요. 식물체가 살아있는 한 어떤 약을 써도 안 죽는다.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 예방 방법이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저병, 흰가루병, 역병 이런 거는 곰팡이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청고병, 관점세균병, 물원병 이런 것들은 세균에 의해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해충이 있고 선충이 있고 잡초가 있습니다. 식물이 병이 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물이 있어야 돼요. 병이 가기에 좋아하는 고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병원균이 있어야 돼요. 이 탄저병원균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안 맞으면 안 와요, 병은. 탄저병, 고추 있고 병원균이 있어도 날씨가 쨍쨍 햇빛 나고 하면 탄저병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습도가 높을 때, 비가 올 때 탄저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없애면 되는 거지. 병원균을 없애거나, 비를 가려서 비가 습도가 낮게 하거나, 아니면 고추가 없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청에 가면 이게 무슨 병인지 어떻게 방제하는 건지 하는 것을 다 또 인터넷에 넣어놨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해충도 마찬가지. 이게 탄저병 아닌가요? 탄저병은 우리나라 고추가 아까 1조가 넘어요, 생산액이. 10%면 매년 1,000억이 탄저병 때문에 망가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탄저병은 이렇게 피망이나 금고추, 황고추 할 것 없이 다 오는 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탄저병은 이제 이렇게 습도가 있을 때 온다. 자, 이게 아까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직포 정도는 탈탈 털어서 쓰면은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겨울 내내 처리를 안 하고 이래 놔놨다가 내년 봄에 로타리를 치면 상당히 대부분 이제 뭐 끝에 있는 것들은 얼어서 죽을 테고, 그 다음에 흙에 묻히거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줄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이게 안 죽은 것들은 내년 봄에 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고추밭에 찌꺼기들을 긁어서 묻어버리거나 퇴비로 만들어버리고 밭을 만들어야 내년 봄에 탄저병이 올 봄에 나오는 것이 좀 적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탄저병이 오는 것은 이게 탄저병원균들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체가 상처가 있으면 탄저병이 이렇게 자라가면 이게 병원균인데 이게 들어가면 바로 뚫고 들어간다. 이 껍질이 지금 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탄저병은 다른 병과는 달리 이게 이 껍질이 상처가 없어도 녹히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들은 좀 가능하면 걷어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영양고추 연구소에서 영양고추 시험장에서 저렇게 월동을 얼마나 하는가 봤더니 한 95%는 월동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탄저병은 온도가 높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럼 비바람이 내리칠 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지상부에 오는 병에는 바이러스하고 곰팡이, 세균병이 있습니다. 지상부에 있는 병들은 바람을 통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곰팡이가 비바람이 칠 때. 그래서 우리 탄저병을 우리 밭에 아무리 약 잘 뿌리고 관리 잘해도 옆집을 잘 못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왜? 계속 바람 불면 날아오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바이러스는 옆집에서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 밭에 못 와요. 벌레가 없으면 안 옵니다. 벌레는 어떤 벌레냐? 진딧물, 총채벌레, 온실 가루이, 이 애들이 바이러스에 걸린 데 가서 찝으면은 이게 바이러스를 입에 물고 다른 고추에 가서 찔러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 놔놓으면 바이러스가 바로 눈에 띄느냐 하면 안 띄어요. 바이러스 눈에 띄려 그러면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있다 나오는 거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묘 기간이 중요한다. 자, 지금 현재 육묘 중에 총채벌레가 끼거나 진딧물이 끼면 바이러스를 옮겨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육묘자니까 빽빽하게 있으니까 그 애들이 옮겨가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밭에는 널찍하게 있으니까 이 포기에서 저 포기로 옮겨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 애들이 기어가려면 막 한 열흘 정도 기어가야 되거든요. 기어가다 다 죽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그런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병원균은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병이라든지 청고병이라든지 흰비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밑에 밭에 역병이 걸려있고 청고병이 걸려있어도 위에 밭에는 문제가 안 돼요. 왜? 물이 못 올라오니까. 그런데 위에 밭에 역병이 걸려있다 그러면 비 올 때 다 밑에 밭에 가니까 쫙 걸려버리는 거지.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게 탄저병의 병원균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잠을 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안 얼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병을 일으킬 때는 이런 상태로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탄저병이 걸렸다. 그런 약을 주는데 왜 안 죽노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밋밋한 데는 탄저병원균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탄저병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가 분무기를 한번 석 약 줬다. 얘들 몇 마리나 죽을까요? 제가 볼 때 약을 맞은 놈들은 다 죽어요. 100마리 있었으면 70마리 이상은 제가 볼 때 한 방에 약 맞고 죽을 거예요. 30마리는 약을 안 맞았어요. 왜? 밑에 쌓여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죽는 것이지 약이 싸서 특효약이 아니어서 안 죽는 게 아니다. 약을 잘못 뿌려서 안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것들은 약을 줄 때 이 달아나 놓고 약을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뿌려놔도 또다시 올라오고 또다시 올라오고 이것들을 귀찮겠지만 따내버리면 수천 마리가 한 방에 나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약을 주는 것은 이렇게 아직 정상이 안 나온 부분에 있는 이것들을 죽여서 이것들이 정상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약을 주는 것이지 약을 줘서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약이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탄저병 종류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탄저병 병원균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것이 잎사귀에 딱 달라붙게 날아다니면 비바람 칠 때 날아다니면 잎사귀에 가서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어서 이게 잎사귀에 딱 달라붙는다는 거지. 달라붙고 난 다음에 햇빛이 나면 가만히 이대로 있어요. 습도가 있어야 이게 이렇게 새끼를 치는 거고 이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를. 저렇게 잎사귀에 뿌리를 박아놓고 잎사귀에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새끼를 치는 거지. 그래 새끼를 쳐놓으면 비바람이 내리칠 때 옆에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탄저병의 발병 원리입니다. 탄저병은 5월달, 6월 하순까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아직까지 춥고 비가 안 오니까. 8월 하순 돼서 온도 높고 비 많이 올 때 많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고추밭에 남아있는 찌꺼기에 이것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풋고추, 아직까지 열매가 안 마른 데서는 그래도 길게는 10도씨일 때는 12주, 20도에 30일 때는 한 6주 정도까지는 살더라는 거지. 이게 말라 있는 데서는 17주까지 살더라. 그러니까 거의 잘 안 죽는다. 4도씨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고 하면 얼어서 상당히 죽어요. 그래서 탄저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거지. 제일 좋은 게 이제 최근에 저항성 품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을 뿌려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아까 이게 방치, 아까 그냥 전자기에 그대로 놔놓고 하고 제거하고 보니까 방치를 해놨을 때는 약을 농약 안 주니까 100% 오지만 그래도 약을 6번 주니까 30% 정도 발병이 됐어요. 이렇게 잘 제거하고 약을 뿌리니까 거의 잘 안 오더라. 그래서 그만큼 청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비가림을 해주는 거예요. 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발병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철이 그대로 이제 비가림을 안 해줄 때는 이만큼 발병이 됐는데 고를 피복한 거예요. 아까 부직포. 고를 피복해도 무철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림을 해주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다는 거지, 발병이. 치료 효과는 이렇게 예방, 방제는 이렇게 효과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런 하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포도 하우스처럼 지붕만 작게만 있어도 상당히 탄저병이 줄더라.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넓게 해주는 게 좋다는 것이고, 이거 옆으로는 다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림을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대부분이 다 죽는데 풀에 이게도 탄저병이니까 붙어 있다가 보면 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풀들에 있던 이것들이 고추에 와서 탄저병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주변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탄저병은 비슷하게 이렇게 썩어가지만 이거는 탄저병이 아닌 것들도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언제 줘야 되는가? 비 오기 전에 줘야 되는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약을 분명히 줘야 되는데 비 오기 전에 주는 것이 약효가 더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원 정도 방제가 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주니까 50원 정도 방제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두 번 다 줘야 돼요. 비가 오기 전에 줘야 되고 오고 나서 줘야 돼요. 왜? 아까 탄저병이 굴러다니다가 비가 오기 전에는 가만히 붙어 있으니까 그 애들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약 한 번 뿌리면 100%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방제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죽은 것들이 약을 안 맞고 안 죽은 건데 비가 오면은 막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어갈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약을 주면 또 많이 죽는 거지. 그래서 비 오기 전후에 약을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약 뿌리는 방법이에요. 이 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는 충청북도 충북대학에서 실험을 한 것인데, 우리가 보통 5월 10일 날 고추를 심었다. 그럼 6월 10일 날 고추밭에 탄저병 안 보입니다. 6월 30일 날 탄저병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안 뿌린 거예요. 6월 하순, 7월 중순까지 탄저병이 눈에 보일 때까지 약을 안 뿌리고 기다렸다 이거. 기다리고 나서 탄저병이 나오고 난 다음에 뿌리니까 방제 효과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5월 10일 날 심어놓고 한 달 후에 6월 10일 날 아직까지 탄저병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뿌린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20일 있다가 6월 말에 한 번 더 뿌려. 이때도 탄저병 눈에 안 보여요. 한 번 뿌렸어요. 그 다음 7월 19, 20일 정도 되니까 이제 곳곳에 탄저병 한두 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뿌리고 그 다음에 7월 24일 일주일 있다 뿌리니까 90% 방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밭에는 탄저병균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미리부터 한 20일 간격으로라도 주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은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사흘에 한 번씩 줘도 안 잡혀요. 왜? 이미 수없이 많은 병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친환경 약을 안 뿌리고 하는 재배법, 그 다음에 예방적으로 약을 뿌리는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8월 초까지만 해도 뿌린 거나 안 뿌린 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8월 하순 정도 되면 안 뿌리면 100% 온다. 우리나라의 탄저병은 아직까지 무농약, 친환경은 좀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가림을 하면 그래도 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거의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약을 뿌리는 방법이 중요하고 뿌리는 시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약재의 선택이에요. 약재를 선택하는데 우리 사장님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름만 보고 같은 약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탄저병이 안 죽어요. 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약은 탄저병뿐만 아니라 살균제, 충을 잡는 살충제, 풀을 잡는 제초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살균제, 곰팡이병약은 이렇게 분홍색 뚜껑으로 되어 있고, 벌레를 잡는 것은 초록색, 제초제는 이렇게 노란색 표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보면 약 성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적고 영어로 되어 있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보면 가나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가 돼 있고 나 농약이 있고 다 농약이 있다는 거예요. 가 농약이지만 이름이 개똥이, 이름이 새똥이. 그렇지만 가라고 되어 있으면 같은 성분의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농약상에 가서 탄저병 약을 살 때도 두 가지 정도는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분을 가서 봐야 된다. 한 개는 가를 사고 한 개는 나를 사고 한 개는 다를 사가지고 와야지, 가이면서 개똥이, 말똥이 사가지고 와서 뿌리면 똑같은 약 계속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나다라를 판단해라. 살충제는 가나다라고 헷갈리니까 1, 2, 3, 4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벌레 약은. 그래서 1번 약, 2번 약, 3번 약. 이렇게 이름이
달라도 번호가 달라야 약이 다른 것이지 이름만 다르다고 성분이 다른 것은 아니다. 제초제는 ABCD로 표시를 해놨어요. 영어로 표시해놨어요. 이것을 일단 교육을 들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이제 PLS, 농약에 대한 교육들 많이 한다 아닌가요? 농약에 대해서 언제 몇 번까지 뿌릴 수 있다. 이대로만 뿌리면 병원균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이유는 약을 안 맞았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이지 약 효과가 없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약은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예방제, 미리 뿌려놔 놓으면 병원균이 와서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거, 침투제, 뚫고 들어가서 죽여주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품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아닌가요? 그래, 아까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건 저항성이 없고 바카툼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저항성 유전자를 옮겨왔어요. 그래, 개와 고양이를 결혼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얘들이 열매가 안 달려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워가지고 이것을 만드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탄저병 저항성 품종은 AR 또는 탄자가 붙어 있어요. 저항성 품종들. 탄저병 저항성. 이 칼라탄은 칼라병, 바이러스 칼라병이 있다는가요? 탄저병 저항성. 그래서 AR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엔트락노즈 레이던스. 영어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AR이 있거나 탄자가 붙어 있거나 칼자가 붙어 있으면 저항성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품종들이 초창기에 나온 품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일반 품종하고 저항성 품종하고 심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만 일반 품종이 탄저병이 이만큼 걸리면 저항성 품종은 품종에 따라서 확실히 적게 걸리는 게 있고 그래도 반 정도 걸리는 게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탄저병을 저항성 품종을 심어놨으니까 나는 뭐 탄저병이 절대 안 걸리겠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심어도 약을 좀 적게 뿌릴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나는 탄저병 저항성 심었으니까 뭐 탄저병 안 오겠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탄저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혹시 탄저병에 대해서 설명된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물체가 잎사귀가 뒤틀려 버려요. 그러니까 밥솥이 빵꾸가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잎사귀가 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엽록소라고 하는 파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노랗게 변해버리니까 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체가 열매가 안 크고 열매가 쭈그러지고 이렇게 되는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고추에는 한 70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한 7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들이 이렇게 되고 열매는 이렇게 쭈그러지는 거지. 이것도 지금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걸린 거 드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이 불품이 없으니까 가치가 안 나가서 그렇지. 그래서 바이러스는 전국에 우리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나오는 바이러스는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고추에 그래 얼룩덜룩하는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TSWB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칼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탄저병은 모양이 4가지가 있었다는가요? 바이러스는 크게 3가지 그룹이 있어요. 우리 3년 전에 문제가 됐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바이러스가. 또 바이러스가 어떤 거는 이렇게 길쭉하게 지렁이처럼 생긴 바이러스가 있고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이러스 종류 안에 이 그룹 안에 이게 10대까지 이게 10대까지 10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0, 70가지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걸리게 되면 이렇게 잎사귀가 얼룩덜룩하게 되고 위축, 쭈그러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게 바이러스이고, 바이러스 이제 한 가지 바이러스 걸리면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걸리면 그래도 이제 잎사귀가 괜찮다 아닌가요? 한 가지에 걸렸을 때는. 그런데 이게 3가지가 동시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저렇게 되고 나면 아무리 뭐 햇빛이 좋아도 물이 좋아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도 강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거나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저항성 품종들이 나오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식물이 죽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옆으로 바이러스가 안 가니까.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조직에만 있거든요. 그럼 그 살아있는 조직에 해충이 와서 찔르면 그때 옮겨가는 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물을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벌레이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 벌레를 철저하게 막아주면 돼요. 진딧물 안 끼고 총체벌레 안 끼게. 완벽하게 그려주면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안 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이러스에 걸린 게 눈에 보인다. 그럴 때는 그 포기를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진딧물이 끼어도 바이러스가 없는데 식물체에 갔다가 진딧물이 옮겨도 문제가 안 돼요. 바이러스에 걸린 데 갔다 온 것들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것은 진딧물이 80%, 토양이나 종자로 오는 것은 한 20% 정도 되는데 고추에는 크게 문제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 뭐를 키울 때 우리 이렇게 모기망 쳐주면, 모기망을 주면 진딧물을 이렇게 막을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육묘 때 해충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될 것인가? 예방을 방법은 그렇고, 그래 방제는 아까 예방밖에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육묘할 때 진딧물 안 끼도록. 그 다음에 칼라병이라고 하는 것,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는 총체벌레가 옮겨주거든요. 총체벌레가 안 끼게 잡아줘야 돼요. 이게 끼었다 그러면 분명히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바이러스가 감염됐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오느냐? 워낙 입자가 작아가지고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것이 증상이 나올 때까지는 한 달이 걸리는 거라. 식물자 안에서 정식이 되고 양이 늘어나서 쭈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이미 벌레들이 왔다 가면 다른 데 많이 번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칼라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아닌가요? 뭐 미국에 가서 칼라병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TSWV, 토마토 스팟 윌트 바이러스 이렇게 해야 알아듣지 칼라병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이야기예요. 왜 칼라병이라 했는가? 잎사귀는 이렇게 되고 열매는 이렇게 고름이 된 것처럼 색깔이 얼룩덜룩 변한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냥 칼라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걸렸나 안 돼 이렇게 되면 이미 뭐 한참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리고 육묘종에 걸렸는 것이 안 심겨져야 될 거 아닌가 이 밭에. 그래서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식물에도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잎사귀 좀 갈아가지고 하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밴드가 두 개가 뜨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거. 예. 이런 진단 키트가 있다.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걸렸나 안 걸렸나만 판단하는 것이지 그걸 뭐 치료를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 지금 최근에는 다 집집마다 육묘 안 하고 다 사 쓰는 농가가 많다 아닌가요? 그래서 육묘장에 바이러스가 뭐가 왔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걸렸는가 진딧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총체벌레가 왔는지 안 왔는지 좀 찝찝하다. 이럴 때는 잎사귀 한 개 따가지고 갈아서 그렇게 진단을 해보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있다 그러면은 육묘장 사장님하고 타협을 해놔야 되는 거지. 이게 바이러스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밭에 가서 심어놓고 나서 보름이나 한 달쯤 증상이 나왔어. 그럼 그때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육묘할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 누 밭에, 봄밭에 심어놓고 난 다음에 벌레가 온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때 진단 키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총체벌레입니다. 꽃에 이렇게 있어요, 총체벌레가.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꽃을 한번 떨어뜨려 보면 뻘뻘 이것들이 기어다니거든요. 바이러스는 이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총체벌레가 옮겨준 이 바이러스는. 그래서 이제 걸리게 되면 식물체가 이렇게 쭈그러지는 거예요. 열매는 이렇게 얼룩덜룩해서 칼라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체벌레가 곳곳에 찔러나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바이러스를 의심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게 이제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니까 진단 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고 진단 키트는 옛날에는 공짜로 센터에다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인가 아마 지금은 민간 회사에서 그 기술을 받아가가지고 사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의심스러우면 센터 한번 가지고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바이러스가 죽으니까. 예.
그래서 이 밭은 뭐냐면 수경재배를 하는 밭인데 심어놓고 한 보름 됐는데 밭 전체가 다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이건 찝찝하다 아닌가요? 육묘장에서 봤을 가능성이 많은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못 자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오면. 그래서 총체벌레가 옮겨진다. 종자라 접촉. 우리 손으로는 안 옮겨가요. 또 저 칼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종류별로 손에 묻어서 옮겨가는 게 있고 진딧물이 옮겨주는 게 있고 총체벌레가 옮겨주는 게 있고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제를 할 때는 총체벌레를 잘 막아줘야 칼라 바이러스병을 막을 수가 있고 주변에 잡초. 아까 탄저병도 주변에 잡초에 붙어 있다 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거기에 있다 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총체벌레입니다. 이것들이 끼어 있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건 총체벌레 없는 꽃이고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이 총체벌레는 추울 때는 땅속에서 번데기로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내다가 따뜻한 봄날이 되면 날개 달린 것들이 생겨서 이게 갔다가 옮겨주면 그때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하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데 지금 이것들은 바이러스의 저항성이에요. 이 풀은. 그런데 여기에 갖다 숨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육묘장 주변에 저런 풀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기에 갔다가 총체벌레가 오면 저기에 갔다가 고추밭으로 가면 고추밭에 바이러스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총체가 물어 뜯어놓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고추모를 이렇게 물어 뜯어놓으면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총체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총체벌레가 이렇게 오면 저렇게 식물체가 쭈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 아까 진단 키트로 가지고 확인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심어야 돼요. 심어놓으면 다음에 밭에 옆에 밭에 다른 거하고 다 옮겨가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실험한 거예요. 연구소에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뭐를 키우면서 약을 처리를 해놓고 바이러스를 접종을 하니까 어떤 약에서는 바이러스 좀 적게 걸리더라 하는 것이지 걸린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는 건 없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바이러스는 예, 살아있는 조직의 숨지. 누군가가 옮겨줘야 된다. 그래서 충을 잘 잡아준. 세 번째는 대표적인 청고병, 토양에 있는 병이에요. 역병하고 청고병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청고병은 세균에 의해서 오는 병이에요. 이런 그대로 풀을 정자 막 푸르게 말라버리고 한 2, 3일 시들다가 팍 말라버리는 게 청고병이에요. 역병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깨었다가 뭐 말랐다 시들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는 게 역병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물이 아까 봤다닌가요? 물간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병원균이. 병원균은 그래서 이제 청고병은 줄기를 잘라서 보면 이게 세균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게 역병인가 청고병인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균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물이 올라가는 물간부를 가득 메워 놓은 거지, 이게를요. 이게를 메워서, 이게 이제 실험실 안에서 키우면 이렇게 자라요. 병원균이.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병 종류마다 약이 다르다. 아까 세균하고 곰팡이는 완전히 다르다. 곰팡이는 약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세균은 워낙 빨리 자라가 약이 없어요, 거의. 그래도 바이러스는 아예 없지만 세균은 그래도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고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죽어가는 게 청고병이에요. 뿌리를 뽑아보면 청고병은 뿌리가 상당히 싱싱한 편이에요. 역병은 뿌리가 썩어 있어요. 이걸로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역병은 이게 안 흘러나와요. 세균이. 청고병은 저게 흘러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부지런하게 밭에 가시는 분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2, 3일 만에 확 시들어 죽는다. 그러면 청고병이고 일주일 열흘 정도 시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다 죽는다. 그러면 역병이나 흰비단병이에요. 곰팡이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라오스에 일주일간 놀러 갔다 왔더니만 팍 죽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2, 3일 만에 죽었는지 일주일 만에 죽었는지 모를다. 그럴 때는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아 청고병인지 역병인지 판단이 가능하다.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이유는 역병일 때는 역병약을 줘야 되고 청고병일 때는 청고병약을 줘야 되는데 역병에다 청고병약 주고 청고병에 역병약 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주 막걸리 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전문 약재를 줘도 잘 안 죽는다 그러는데, 예. 그래서 예, 역병하고 청고병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면 눈에 잘 안 보일 때는 휴지에 싸서 이렇게 놔놓으면 한 2, 3일 지나면 세균 덩어리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잘라서 진단을 해보면 청고병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청고병은 땅에서 5년간, 고추를 안 심어도 5년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예, 윤작, 뭐 고추밭에 다른 거 심어라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고추밭에 내가 뭐 고추 안 심으면 다른 거 심으면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맞는데 그래도 윤작을 하면 배양균 밀도가 뚝 떨어진다. 가능하다면 물을 담아주면 한 석 달 정도 물을 담아주면 밀도가 확 낮아진다. 그 다음에 이런 화분가, 목초들을 심어주면 이렇게 심어서 갈아 로타리를 해주면 상당히 줄어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게 역병이에요. 청고병하고 똑같은 게 역병인데 이거는 곰팡이 때문에 오는 거는. 예. 그래서 금방부터 왓단병, 돌림병 이렇게 불렸어요. 이게 한 폭이 왔다. 그러면 물이 당기면 쫙 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병저항성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PR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역병저항성 품종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역병저항성이 나오는 거예요. 역병이 나오는 거예요. 저항성 품종이 망가진 거지. 그래서 역병은 이렇게 뿌리가 썩어 있다. 아까 청고병은 뿌리는 싱싱한 편이에요. 그래서 역병균은 전 세계적으로 아까 바이러스는 한 70가지 있다 그랬는데 역병은 한 20가지 정도가 있고 이 애들은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아까 해충이 옮겨주는 것이고 탄저병은 바람이 옮겨주는 것이고 이거는 물이 옮겨주니까 물이 안 고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단 병균이 따뜻해지면 흘러나와서 물을 따라서 식물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물자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식돼서 아까 식물체를 죽이고 나면 또다시 흘러나와서 계속 돌다가 겨울이 되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 100배로 키운 거거든요. 이 애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자니까 지금은 약을 줘도 안 죽어요. 왜? 두꺼운 옷을 입고 자니까 약이 효과가 없는 거지. 이 애들이 죽을 때는 이때 죽는 거예요. 병원균이 뿌리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꼬리가 달려있다면 헤엄을 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의 주머니 안에 이게 8마리씩 하나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병입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키우면 이렇게 하얀 비단처럼 이렇게 자라가요. 아까 청고병은 빨갛게 덩어리에 떡덩해져 있다니까요. 병원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물간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뻥뻥 나 있어야 물이 잘 올라가는데 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물을 올리려 해도 물이 못 올라가니까 낮에 시드는 거지. 이게 역병, 청고병, 흰비단병이 죽는 원리입니다. 역병은 주로 땅가 부분에 이게서 주로 와요. 그러는데 심할 때는 이게 물이 탁 튀어 올라가지고 열매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안성에서 2000년대 초반의 일인데 그 해에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튀어 올라가지고 열매에 이렇게 역병이 오는 사례가 있었어요. 역병은 다 뿌리가에서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역병은 물 빠짐이 제일 중요하다. 모래 땅에는 똑같은 병균이 있어도 10분의 1로 줄더라. 물만 잘 빠지니까. 그래서 역병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저항성 풀, 두 번째 약재를 방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접목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하우스 안에 풋고추 농사 짓는 다 접목합니다. 그 다음에 포장 관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저항성 품종하고 이병성 품종의 차이점이에요. 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까 탄저병도 마찬가지, 역병도 마찬가지 저항성 품종이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죽어가는 것이지 완전히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접목을 하게 되면 확실히 역병이 적게 걸리더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약을 주는 방법이에요. 아까 탄저병은 뿌리가 아니라 열매에 잎사귀에 있으니까 위에서 뿌려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균이 땅 속에 있으니까 땅에 약을 줘야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무기로 가지고 위에 아무리 약 뿌려줘도 소용이 한 개도 없어요. 왜? 약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역병이 왔다, 청고병이 왔다 그럴 때는 올해 심을 때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약을 주고 심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 약이 갔던 부분에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심고 나서 줘가지고는 깊이 잘 안 들어간다. 그래서 심기 전에 맹물 대신에 약을 타서 주면 토양병은 이렇게 약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장 관리를 하는 방법이 앞에 봤던 그대로 호미를 심어주고 일양을 높여주니까 물이 잘 빠져서 확실히 역병이 적게 오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역병균을 이렇게 잘라서 키우면 이렇게 하얀 솜털처럼 자라는 게 역병이다. 그래서 이걸 부직포를 깔아주면 병균이 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퇴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숨구멍을, 공기구멍을 많게 해주니까 역병이 훨씬 적게 걸리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아까 봤던 역병이 꼭 이게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병이 아니더라.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시간 지금 4시간 넘어서. 흰 비단병이라고 하는 거 역병과 똑같은 곰팡이병이에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의 특징은 이게 보면 하얗게 곰팡이가 쓴다는 거예요. 죽는 거는 똑같거든요. 역병하고 같이 곰팡이병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또 이게 맞는 약재를 줘야 되고 핵심은 물이 잘 빠지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흰 비단병을 약을 방치하니까 상당히 그래도 약으로 방치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잎에 오는 세균병입니다. 이것들의 문제점은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문제예요. 잎사귀가 없어지니까 밥솥이 없어서 밥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강압성이 안 되는 문제. 이게 이제 반점 세균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와서, 그 다음에 흰가루병. 잎사귀 뒷면에 하얗게 곰팡이가 썰어서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흰가루병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들은 탄저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잡히는 편이에요. 얘들은 아까 뚫고 들어갈 때 탄저병은 자기가 스스로 녹이면서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런 흰가루병들은 기공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심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잿빛 곰팡이병. 이거는 섭해 때문에 오는 병이에요. 잘록병. 육묘 중에 지금은 트레이다 바로 하니까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 모판에 할 때는 습하게 되면 군데군데 머리 빠진 것처럼 저렇게 죽게 되는데, 이것들은 말려만 주면 돼요. 물을 좀 말려주고 다치가렌이라고 하는 그 적용약재를 뿌려주면 금방 잡힙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시간이 안 돼서 해충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그래도 한 2분 정도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이